아버님, 빨리 도망가세요. 며느리 지영의 비명이 컨테이너 야적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그녀를 포위하고 있었고 5명의 남자들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20억, 당장 넘겨. 제일 덩치 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낡은 택시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70살 개인 택시 기사 박민철, 평생 무시당하고 살아온 늙은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30년 전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남자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고 그는 자갈밭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저 영감. 나머지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저는 이미 트렁크를 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버리지 못한 검은 가방. 그 안에서 특수 장비를 꺼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되돌아보니 모든 게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 전 12월 초순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은 퇴근 시간의 혼잡함으로 가득했고 제 낡은 소나타 택시는 신호등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고 저는 히터를 한 칸 더 올렸습니다. 뒷좌석에는 중년 여성 손님이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강남역 3번 출구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했습니다. 일은 평생을 살아오며 새긴 시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연말 분위기에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아들 집에 가야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저녁 식사에 오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초대가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지영은 늘 저를 불편해했고 제가 집에 가는 날이면 표정부터 굳어지곤 했습니다. 또 뭐라고 할까?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손님을 강남역에 내려드리고 저는 다시 빈 차로 도로를 달렸습니다. 해는 이미 완전히 졌고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성동구에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30평대 아파트였지만 아들 내외에게는 간신히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과일 한 박스를 샀습니다. 손자 강호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8살 강호가 달려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왔어? 오늘 뭐 사왔어? 응, 강호 좋아하는 포도 샀다. 저는 무릎을 굽혀 손자 눈높이에 맞추며 과일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강호의 눈이 반짝였고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며느리 지영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38살의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시면 되지. 뭘 또 사오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손자 좋아하는 거라 그냥. 강호야, 할아버지 신발장에 넣어드려. 지영이 아들에게 지시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저녁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들 민수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응, 왔다. 민수는 일어나지도 않고 고개만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밥 먹어요. 식기 전에. 지영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강호만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고 민수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며 지영은 건성으로 반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님, 지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재개발 보상금 나온다면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글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 아니긴요. 이미 구청에서 통지서 나왔다던데요. 지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3억이라던데 맞아요? 민수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호도 포크를 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아직이 아니죠. 이미 통지 나왔잖아요. 지영이 숟가락을 탁 소리내며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그 돈으로 뭐 하실 생각이세요? 제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 생각 안 하셨어요? 3억이나 되는 돈을요? 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호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민수 회사도 요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보, 민수가 작게 말렸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혼자 쓰시려고요? 택시도 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한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순간 식탁이 고요해졌습니다. 강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단다. 무슨 생각이요? 그건 나중에 말할게. 나중에요? 또 나중에? 지영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버님은 맨날 나중에만 하시네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지영아, 그만해. 이번엔 민수가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이미 감정이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집 월세도 못 낸 적 있었잖아요. 그때 아버님한테 도움 청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2년 전 겨울 민수가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택시나 하시면서 혼자 사시면 되죠. 우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아버님도 드시고 가세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는 민수와 강호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지영이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이해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밥을 더 먹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아버지, 강호야, 할아버지 간다. 씩씩하게 잘 지내. 강호는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손자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방 안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맨날 저러시니까. 저는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낡은 택시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70살 노인의 얼굴. 20억. 제 마음속에서 그 숫자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는 건 재개발 보상금 3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국가로부터 비공개 통지를 받았습니다. 30년 전 국정원 특수운전요원으로 일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돈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저는 그 돈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 명의로 소형 상가를 하나 사주고 강호 교육비는 신탁으로 묶어두고 민수에게는 작은 사업 자금을 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려고요. 하지만 그 계획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준비한 뒤에 미터기 꺾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국정원에서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은퇴할 때 상관이 해준 말이었습니다. 박민철, 넌 이제 미터기를 꺾었어. 평범한 삶을 살아. 그 말을 따라 저는 정말로 택시 기사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평범하게. 하지만 오늘 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평범함이란 게
때로는 오해를 만든다는 걸.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언제쯤 말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제 침묵이 얼마나 큰 오해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날 밤 이후로 며느리 지영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던 아들 집 방문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전화를 걸어도 통화는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바쁘시죠? 우리도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회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래,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중순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택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입김을 하얗게 만들었고 앞 유리창에는 성에가 잔뜩 껴 있었습니다. 히터를 켜고 성에를 녹이는 동안 저는 핸들에 손을 얹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라디오에서 교통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아직 한산한 편입니다. 출근길 교통체증은 7시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이른 아침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고 청소 차량들이 도로를 닦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새벽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기사님, 잠실 아파트 단지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 후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강물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손님을 내려드리고 다시 빈 차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철 씨 맞으십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국정원 인사팀입니다. 보상금 관련해서 최종 확인 전화드립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지금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암호화된 라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20억 원. 이번 주 금요일에 입금됩니다. 계좌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씨, 상대방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거는 절대 비공개입니다. 가족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30년 전 일들, 아직도 민감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억, 그 돈이 사흘 후면 제 계좌에 들어온다는 것. 드디어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이제 준비할 수 있어. 상가 매물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지역 명의로 할 상가 10억 정도면 괜찮은 곳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호 교육비 5억은 신탁 계좌로 묶어두고요. 민수에게 줄 3억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나머지 2억은 국가유공자 장학금으로.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 금요일 저는 천천히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명동 근처에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강남 테헤란로 쪽으로 가주세요. 네, 저는 미터기를 올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야 많으니까요. 하지만 신호등을 3번 지나고 차선을 2번 바꿨는데도 그 차는 여전히 뒤에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3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미행당할 때의 느낌,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좁은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그 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드린 후 저는 재빨리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50m 뒤쪽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누가 날 미행해? 20억 때문일까요? 아니면 30년 전 일 때문일까요? 저는 재빨리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지만
다행히 그 차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저를 미행한 걸까요? 그리고 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응, 민수야. 아버지,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으세요? 제 손이 굳었습니다. 이상한 일? 무슨 일? 아니, 그게 민수의 목소리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그러는데 누가 우리 집 근처에서 아버지 택시 봤대요. 근데 이상하게 서성이고 있었다고. 뭐, 아버지 혹시 우리 집 근처 왔다 가셨어요? 아니, 안 갔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 택시를? 민수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지영이 요즘 누구 만나거나 그러지 않았니? 네, 그게 무슨 이상한 사람 없었어? 낯선 사람이 접근했거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내가 오늘 미행당했다고? 그럼 왜 미행당했냐고 물어볼 것이고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그냥 조심해라.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찬바람이 거리를 휘몰아쳤습니다. 택시 시동을 걸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예민한 걸까?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첫 손님을 태우고 강북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두 번째 손님을 내려드리고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요. 작은 한식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 저를 미행하던 검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박민철 씨 맞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남자가 테이블에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재개발 지역 보상금 관련해서 상담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짧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박 씨, 혹시 국정원에서 일하신 적 있으시죠? 그 순간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일이죠. 특수운전 요원. 꽤 중요한 일 하셨다던데요. 당신 누구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요? 그냥 정보 좀 아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곧 큰 돈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20억이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놀라셨나요?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박 씨,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식사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시고요. 20억, 큰 돈이잖아요. 위험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저는 한 숟가락도 뜰 수 없었습니다. 노출됐어. 손이 떨렸습니다. 내 정보가 새어나갔어. 누가 흘렸을까요? 국정원 내부? 아니면 은행?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제 과거까지 알고 있다는 것. 저는 재빨리 식당을 나와 택시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신고하죠?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고 증거도 없습니다. 게다가 20억은 비공개 사안입니다. 경찰에 말하는 순간 국정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지영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침에 나간다고 하더니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돼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돼? 오전 10시쯤 나갔는데
지금 3시간째 전화를 안 받아요. 평소엔 이러지 않는데 설마. 제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민수야, 지금 어디니? 집에 있어요. 강호 데리러 가야 하는데.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간다. 저는 재빨리 차를 몰았습니다. 성동구 아들 집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불안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영이가 사라졌다. 그 남자가 나타난 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저는 주변을 확인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경적 소리가 뒤에서 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야 했습니다. 빨리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현관 밖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 아직도 연락 없어? 네, 계속 전화했는데 꺼져 있어요. 경찰에는 신고했니? 아직. 실종 24시간이 안 돼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다. 민수가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왜 연락?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누구세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스피커로 전환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민철 씨 계시죠? 전화 바꿔주세요. 식당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요? 아, 박 씨,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분 괜찮으시네요. 지금 우리랑 같이 차 마시고 있어요. 당장 놔줘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놔주죠. 당연히 놔주죠. 남자가 웃었습니다. 20억만 주시면요. 20억이라고 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휴대폰을 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20억. 박 씨가 국가에서 받으실 그 돈이요. 남자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일 금요일 입금되는 날까지 기다려드리죠. 지영이를 바꿔줘요.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아버님, 지영아.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 끊겼고 다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하셨죠? 며느리분 멀쩡하십니다. 우리도 폭력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하필 지영이를? 아, 그게 말이죠.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좀 도와주셨거든요. 모르셨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며느리분이 아버님 미행하시더라고요. 재개발 보상금 어디다 쓰시나 궁금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따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걸 발견했네요. 남자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분 차에서 우연히 봤어요. 아버님 통장 사진 20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더군요. 아, 물론 며느리분은 그게 뭔지 모르셨겠지만 지영이가 날 미행하셨어요. 근데 뭐 며느리분 잘못은 아니죠. 그냥 궁금하셨던 거잖아요.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지영이 저를 미행했다. 재개발 보상금 3억이 궁금해서 그러다가 우연히 20억이라는 숫자를 보게 됐고 그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 씨? 남자가 물었습니다. 내일 돈 받으시면 바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경찰에 신고하면. 아시죠? 신고. 그럼 며느리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 20억이 비공개 건이라는 거 우린 알고 있어요. 경찰 부르는 순간 국정원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과거 일들 다시 조사받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장소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혼자 오시고 20억 이체 준비해 오세요. 만약 내가 안 가면 안 오시겠어요? 며느리분 걱정 안 되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아, 그리고 경찰이나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린 준비가 철저하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억이 뭐예요? 무슨 돈이 20억이나? 저는 천천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숨긴 게 있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국정원 특수운전 요원이었다는 것,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했고 나라를 위해 일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것.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국정원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비밀 유지 서약 때문에. 그럼 그 돈으로 뭐 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 명의로 상가 하나 사주려고 했어. 10억짜리. 민수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그리고 강호 교육비 5억, 내 사업 자금으로 3억,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려고. 아버지,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어. 조용히 준비해서 놀라게 해주려고.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근데 지영이가 날 미행했구나. 돈이 궁금해서. 지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 말로는 지영이가 오해했을 거예요. 재개발 보상금 3억. 그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궁금했던 거지. 다른 돈이 있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지영이 구해야 해요. 알아. 나도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저녁 8시. 그때까지 방법을 찾아야 해. 경찰은요? 안 돼. 그 사람들 말대로 경찰 부르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은 어두웠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20억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돈은 지영을 위한 것이고 강호를 위한 것이고 민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특수 요원이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싸울 수 있으세요? 민수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70이야. 그때처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니? 하지만 게다가 상대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무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모한 짓은 못해. 그날 밤 저는 민수네 집에서 묵었습니다. 강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뭐가 있을까? 20억을 주고 지영을 데려온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지영을 풀어줄까요? 돈을 받고도 입막음을 위해 해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 그럼 지영이 위험해집니다. 게다가 20억 건이 공개되면 제 과거도 드러나게 됩니다. 혼자 가서 제압한다? 70살 노인이 조직 상대로 무슨 수를 쓸 수 있겠습니까? 막막해.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했다면, 처음부터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20억 얘기를 숨기지 않았다면, 지영이가 오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를 미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 내 잘못이야. 침묵이 비밀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 택시가 생각났습니다. 트렁크에 아직 남아있는 그 검은 가방, 30년 전 물건들. 혹시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을까? 30년이 지났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움직임들을, 그 판단력을, 그 순발력을.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20억이 입금되는 날, 그리고 지영을 구해야 하는 날. 오전 9시 제 휴대폰으로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완료. 20억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그 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20억. 민수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호 데리고 어디 멀리 가 있어. 친척 집이든 어디든. 아버지는요? 나는 지영이 데리러 가야지. 혼자요? 혼자 가야 해. 그게 안전해. 안 돼요. 아버지 혼자 보낼 수 없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말 들어.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하지만 강호 생각해. 내가 위험해지면 강호는 어떻게 되니?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 돈 받으셨죠? 어제 그 남자였습니다. 받았소. 좋아요. 그럼 오늘 저녁 8시
인천 남동구 컨테이너 부두로 오세요. 거긴 왜? 한적하잖아요. 거래하기 좋죠. 남자가 웃었습니다. 택시 타고 오시고 혼자 오세요.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알았어. 아, 그리고 박씨,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5명이에요. 70살 노인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인천 컨테이너 부두. 그곳은 제가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30년 전 마지막 작전을 수행했던 곳, 밀수업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했던 곳. 우연일까? 아니면 그들이 일부러 그곳을 택한 걸까요? 오후 5시, 저는 민수와 강호를 친척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혼자 가실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 아버지 믿어.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호야, 할아버지 금방 올게. 엄마랑 같이. 강호는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택시로 향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낡은 공구함을 치우고 그 밑에 숨겨둔 검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특수 장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기 충격기, 최루 스프레이, 특수 장갑, 방탄조끼, 그리고 작은 녹음기. 저는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오래됐지만 작동은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할 수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탄조끼를 5단에 입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몸에 딱 맞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장비들을 주머니와 허리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인천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는 퇴근 시간이라 막혔지만 저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차창 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점점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지영아, 제 마음속으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갈게. 인천에 도착한 건 저녁 7시 30분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는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이었습니다. 한적한 공단 지역을 지나 바닷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렸고 가로등은 듬성듬성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작업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 오셨나요? 거의 다 왔소. 컨테이너 야적장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불빛 보일 거예요. 저는 지시대로 야적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들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고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진정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처럼 침착하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훈련받은 요원이었습니다. 지금은 70살 노인일 뿐입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반원형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의자에 묶인 지영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 식당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씨, 시간 잘 지키시네요. 지영이 괜찮소?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우린 신사적이에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이제 돈만 받으면 돌려드리죠. 먼저 지영이를 풀어주시오. 아니, 그건 안 되죠.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분 풀어드리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체할 계좌번호 주시오. 오, 역시 협조적이시네요. 남자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억, 지영을 위한 10억, 강호를 위한 5억,
민수를 위한 3억, 그리고 사회를 위한 2억, 그 모든 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빨리요. 남자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금액란에 2천만 원이라고 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20억이라고 했잖아요. 2천만 원부터 보내는 거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확인하고 지영이 풀어주시오. 그럼 나머지 보내줄게. EXE.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야? 노는 게 아니라 안전장치요. 저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돈 받고 지영이 안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 남자가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거기 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노인네가 협상을 하겠다고? 협상이 아니라 거래요.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2천만 원 받고 지영이 풀어주시오. 확인하면 나머지 보내줄게. 이게 싫으면 한 푼도 못 받소.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소리만 컨테이너 사이로 휘몰아쳤습니다. 좋아. 남자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2천만 원 먼저 보내. 확인하면 며느리 풀어줄게. 저는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확인해 보시오.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왔네. 2천만 원. 이제 지영이를 풀어주시오. 야, 저 여자 묶은 거 풀어. 남자 하나가 지영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지영아, 이리 와. 지영이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잡아. 남자의 외침과 함께 다른 남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지영을 다시 붙잡았고 나머지는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역시 제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30년 전 훈련받은 대로 옆으로 반걸음 비켜서며 첫 번째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그의 몸이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저는 몸을 낮추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내 그의 옆구리에 갖다 댔습니다. 지직.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이 엑스이 뭐야? 세 번째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위험해.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움직임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훈련받은 눈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칼이 제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그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에이, 리더. 남자가 소리치며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총이었습니다.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총구가 저를 향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검은 구멍이 제 가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노인네.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총은 필요 없지 않소. 닥쳐.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에이, 내가 뭔데. 70살 영감이 이게 뭐야. 쓰러진 3명의 부하들이 신음하며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여전히 지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걱정 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남자가 총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20억. 당장 다 보내. 안 그러면 쏜다. 쏘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쏘면 돈 못 받소. 내가 죽으면 계좌도 동결되고 경찰 조사 들어가고 당신들 다 잡히게 될 거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내리시오. 우리 다시 협상합시다. 협상? 지금 내가 총 들고 있는데 그래서 더 협상이 필요한 거 아니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총 쏘면 당신도 끝이오. 안 쏘고 돈 받는 게 낫지 않겠소.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넌 이미 우리 셋을 쓰러뜨렸잖아. 정당방위요. 당신들이 먼저 약속 어기고 덤볐으니까.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소. 지영이 풀어주시오. 그럼 20억 다 보내줄게. 믿을 수 있나? 믿는 수밖에 없지 않소. 당신도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컨테이너 사이를 휘몰아쳤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요? 너도 같이 묶는다. 돈 확인할 때까지. 안 돼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까지 묶으면 안 돼요. 조용히 해. 지영
지영을 잡고 있던 남자가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묶이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줬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오. 돈 보내려면 당연하지. 남자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영감 묶어. 조심해서. 쓰러졌던 남자 둘이 일어나 저를 향해 왔습니다. 한 명은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밧줄이 제 손목을 감쌌고 등 뒤로 묶였습니다. 의자로 끌려가 앉혀졌습니다. 밧줄이 몸통을 감쌌고 다리까지 묶였습니다. 휴대폰 꺼내. 남자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묶여 있어 불가능했습니다. 야, 내가 꺼내. 부하 하나가 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 0314. 남자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은행 앱 켜. 화면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20억에서 2천만 원 뺀 거 19억 8천만 원 이체해.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지영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평소 저를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던 그 여자. 하지만 지금은 제가 지켜줘야 할 가족이었습니다. 빨리.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누르겠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소. 뭔데? 왜 하필 우리 가족이었소?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너희 노린 건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널 미행하는 거 우연히 봤고 따라갔더니 큰 돈이 있더라. 그래서 한 건 하기로 한 거지. 그럼 지영이는 아무 잘못 없는 거요. 잘못? 뭐 시아버지 몰래 미행한 건 좀 그렇지만. 남자가 웃었습니다. 근데 덕분에 우리가 돈 벌게 됐으니까 감사해야 하나?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영은 정말 재개발 보상금 3억이 궁금해서 저를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20억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금액을 보게 됐고 이 사람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게 우연히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 남자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화면의 확인 버튼을 보았습니다. 한 번만 누르면 19억 8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지영의 상가도 강호의 교육비도 민수의 사업 자금도 어쩔 수 없어.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손가락이 화면을 향해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경찰이야? 누가 신고했어?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야, 빨리 차 빼. 리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돈은? 경찰 오는데 돈이 문제야? 일단 튀어. 남자들이 차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둘은? 한 명이 저와 지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나도. 시간 없어. 남자들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그들이 출발하려는 순간 입구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사이렌은 그 차들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경찰차가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4명 모두 무전기를 들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권총이 보였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모두 차에서 내리십시오. 한 명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국정원? 왜 여기에? 조직 남자들도 당황했습니다. 차들이 멈췄고 남자들이 망설이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차에서 내려 손을 들고 나오십시오. 리더 남자가 차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무슨 권한으로 온 거야? 박민철 씨 보호 작전입니다. 무기 버리고 손들어. 국정원 요원들이 권총을 꺼내 겨눴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묶인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저는 국정원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리더 남자가 총을 국정원 요원들에게 겨눴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무기 버려요. 당신들 이길 수 없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 요원입니다. 여기서 총 쓰면 당신들 다 끝입니다. 닥쳐. 남자가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팡! 최루탄이었습니다.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남자들이 기침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으악! 눈이. 혼란 속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움직임으로
남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소리는 없었습니다. 몇 분도 안 되어 5명 모두 바닥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무기들이 압수됐습니다. 국정원 요원 한 명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박민철 씨,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원이 제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소? 박 씨 휴대폰에 추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보안상 조치였습니다.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20억 같은 큰 돈이 움직이면 우리도 주시하게 됩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요. 밧줄이 풀렸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요원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지영이, 제 며느리 저쪽에 있습니다. 지금 동료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영이 밧줄에서 풀려나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걸어갔습니다. 지영아,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버님 미행해서 이런 일이.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님 돈이 20억이나 되는 돈을.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지영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영아,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어. 숨긴 게 잘못이야. 저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 돈은 원래 넣어주려고 했던 거야.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10억으로 4명의 상가 하나 사주려고 했어. 강호 교육비도 5억 준비하고 민수한테도 3억 주려고 했어. 아버님, 내가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내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내가 날 미행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돈만 생각하고.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런 분이신 줄, 저희를 위해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잘하면 돼. 국정원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박 씨, 병원 가셔야겠습니다. 건강 체크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영도 일어났고 요원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며느리분도 같이 가시죠. 쇼크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급차로 안내됐습니다. 뒤에서 조직 남자들이 경찰 차량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리더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도 어쩔 수 없었겠지. 탐욕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창 밖으로 컨테이너 부두가 멀어져 갔습니다. 지영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로 끝난 걸까요?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야기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타박상과 근육 긴장 정도였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의사가 안정제를 처방했습니다. 이틀 정도 푹 쉬시면 괜찮을 겁니다.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2인실이었고 지영과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70살 몸으로 무리를 했으니까요. 아버님, 지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정말 국정원이셨어요? 응, 30년 동안 택시만 하신 줄 알았어요. 택시도 30년 했어. 그 전에 국정원이었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비밀 유지 서약 때문에. 지영이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한테 그렇게 대해서.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맨날 아버님 무시하고 돈만 밝히는 사람처럼 굴고 민수한테도 아버님 욕하고. 알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저한테 상가를 사주시려고? 너는 내 며느리잖아. 내 아들 아내고 내 손자 엄마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이유로 충분해. 지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너무나 긴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강호를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강호가 달려와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아파? 응, 할아버지 괜찮아.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가 지영의 침대로 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미안해. 지영이 남편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아니야, 괜찮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민수가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가족이었습니다. 오후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정장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박민철 씨, 몸은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어젯밤 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20억 원 보상금 건은 비공개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외부에 노출됐는지 파악 중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추적 결과 은행 내부에서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 보상금은 이미 일부가 범죄 조직으로 이체됐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하지만 계좌 추적해서 회수했습니다. 내일 다시 박 씨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박 씨는 국가 유공자시니까요.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푹 쉬십시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직원이 나간 후 민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응, 저 어제 지영한테 다 들었어요. 상가 이야기, 강호 교육비, 제 사업 자금.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얼굴 보고 싶었어. 힘들게 살아온 너희한테 이제 좀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 아버지, 민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지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고 퇴원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밝았습니다. 지영도 같은 날 퇴원했습니다. 민수가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강호는 뒷좌석에서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매일 우리 집 와요. 그래, 자주 올게. 매일이요. 매일 와야 돼요. 강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매일 올게. 차가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물론 불편하시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지영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오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대신 자주 올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정말이요? 정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영아, 나중에 상가 계약할 때 같이 가자. 내가 직접 골라야지.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제게 상가를. 당연하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국,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버님. 지영이 제 앞에 고기를 놓아주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눈빛도 목소리도 손길도. 고맙다, 지영아.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강호가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했고 민수는 웃으며 듣고 있었으며 지영은 반찬을 계속 권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을 겪었지만 그것을 넘어선 후에 따뜻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나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택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도로가 얼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출근하는 젊은 회사원이었습니다. 기사님,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네, 저는 미터기를 올리고 출발했습니다. 손님은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예전처럼 늘 해왔던 것처럼.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비밀을 숨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제 과거를 알고 있었고 제 계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손님을 강남역에 내려드리고 다시 빈 차로 도로를 달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해는 느렸지만 분명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응. 벌써 일 나왔어. 이렇게 일찍요? 아직 몸 안 좋으신데. 괜찮아. 오히려 일하는 게 더 나아.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 나중에 먹을게. 제가 도시락 싸놨어요. 아까 민수가 아버님 원룸에 갖다 놨을 거예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별 말씀을요.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들러요. 강호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저녁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변했구나. 모든 게 변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아들과의 관계도, 손자와의 관계도, 비밀을 없애니 마음의 벽도 사라졌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지영과 함께 상가를 보러 다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몇 곳을 소개해줬습니다. 성동구 한 곳, 광진구 한 곳, 강동구 한 곳, 모두 10억 정도면 살 수 있는 작은 상가들이었습니다. 이건 어때요, 아버님? 지영이 성동구 상가를 가리켰습니다. 역에서 5분 거리였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았습니다. 14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월세 받으면 얼마나 돼요?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월 150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위치가 좋으니까요. 150?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월급이랑 합치면 생활이 훨씬 나아지겠네요. 그래, 강호 교육비도 여유 있게 쓸 수 있고. 저는 지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걸로 하자. 정말요? 응. 좋은 것 같아. 계약은 일주일 후에 진행됐습니다. 지영 명의로 상가를 샀습니다. 10억 원. 제 평생 모은 돈보다 큰 금액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며느리의 미래를 준비해 줄 수 있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영이 울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당연한 거야.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니까. 강호 교육비 5억 원은 신탁 계좌를 만들어 묶어뒀습니다. 손자가 대학 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쓸 수 있도록. 민수 사업 자금 3억 원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회사 그만두고 사업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여유롭게 살아도 되고. 아버지는 이제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고 싶어. 나머지 2억 원은 국가유공자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박민철 씨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이 기금은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 일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돕게 되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추웠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들네 집에 들렀습니다. 지영은 이제 저를 보면 환하게 웃었고 강호는 할아버지라고 달려들었으며 민수는 편안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강호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될 거예요. 강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네,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나라 지키는 일 하셨대요. 진짜 멋있어요. 저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호야, 네,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야. 강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게요? 응,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늦게 깨달았어. 가족한테 솔직하지 못했고 비밀을 너무 많이 간직했어. 근데 이제는요? 이제는 달라. 할아버지, 이제 비밀 없어. 저는 손자를 쳐다봤습니다. 강호야, 너는 나중에 크면 가족한테 솔직한 사람이 돼. 알겠지? 네, 저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되면서 가족한테도 진짜 잘할 거예요. 강호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손자를 꽉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5억이라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라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니 지영이 커피를 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커피 드세요. 고맙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영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물어봐.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20억 이야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응, 너희가 날 다르게 볼까봐.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고 하면 관계가 변할까봐.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잖아. 국정원 요원이었던 과거도 숨기고 그냥 택시 기사로 살았어. 그게 편했거든. 비밀을 숨기는 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묻지 않고. 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알았어요, 아버님. 뭘? 비밀은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는 거요.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혼자 그 무거운 비밀 안고 사셨잖아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그랬지. 이제는 말씀하세요. 뭐든지 저희한테 숨기지 마시고. 알았어. 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어. 다 말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제게 내어줬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강호의 잠꼬대가 들려왔고 거실에서 지영과 민수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족이구나.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의 따뜻함을, 서로의 소리를 듣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의 소중함을. 이틀 후 저는 다시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했고 나이 먹은 노인이 아들네 집에 계속 있는 것도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전화할 수 있고 언제든 찾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쉬고 성동구에 있는 지영의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지영과 민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왔구나. 상가는 아직 비어 있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할 생각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작은 카페 하려고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커피 배우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 학원 다닐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주인 지영, 멋지겠는데. 지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서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빈 상가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에 테이블을 놓을지, 어디에 카운터를 만들지, 어떤 분위기로 꾸밀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계속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녀의 또 다른 면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미래가 걱정돼서 날카로워졌던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이는 한 사람의 여성이었습니다. 상가를 나와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강호 생일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벌써 9살이네. 생일 파티할 건데 아버님도 오세요. 당연히 가야지. 할아버지 꼭 와야 돼요. 강호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안 오면 케이크 안 먹을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할아버지 꼭 갈게.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손자 선물을 고민했습니다. 장난감, 책, 옷. 결국 서점에 가서 백과사전 세트를 샀습니다. 어린이용 백과사전이었는데 그림도 많고 설명도 쉬웠습니다. 이 아이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세상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배우는 아이로 자랐으면. 강호 생일날 저는 선물을 들고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집안은 풍선과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강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생일 축하해. 강호야, 고마워요, 할아버지. 선물은요? 여기 있어. 저는 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강호가 신이 나서 포장을 뜯었습니다. 와, 백과사전이다. 마음에 들어? 네, 완전 좋아요. 강호가 책을 펼쳐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껐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호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후 하고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호야, 무슨 소원 빌었어? 지영이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강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단순히 케이크가 달아서가 아니라 이 순간이 달콤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영이 문 앞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그래, 너희도 푹 쉬어. 아버님, 응? 지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지영아,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돼줘서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과거가 아쉬워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알게 됐고 저도 가족들을 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터기 꺾었다. 제가 30년 전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임무의 종료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터기를 꺾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범한 삶으로의 시작, 가족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시작, 솔직함으로의 시작.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작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호가 보낸 사진이 있었습니다. 백과사전을 읽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매일매일 읽을게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강호 똑똑하게 자라렴.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할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0년은 나라를 위해, 30년은 혼자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족과 함께. 아직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사랑하며 가족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택시를 몰 것입니다. 손님들을 태우고 거리를 누비고 저녁에는 가끔 아들네 집에 들를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박민철입니다. 70살 개인 택시 기사, 전직 국정원 특수운전요원,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족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작전은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20억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그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솔직함으로, 함께함으로. 뒷좌석엔 언제나 내 자리가 있다. 며느리 지영, 아들 민수, 손자 강호,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가족들의 자리가. 미터기는 꺾었지만 제 인생의 운전은 계속됩니다. 목적지를 향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여정이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